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주제로 좀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인 개요는 목차에서 로그인 메타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현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저희가 메타버스를 기존에 있는 그 넥스트 버전 오브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존의 인터넷 혁명과 도대체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다른 게길래 또다시 메타버스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포스트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사실 이제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는데 조금 주목받는 듯 하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다시 지금 비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이제 비상하는 것인가, 비상한다면은 어떠한 근거로 비상을 한다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논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오늘의 주제는 메타버스 검색량인데요. 계속 조용히 있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메타버스 커밍이라는 특집을 다루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사한 시기에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이제 메타버스 커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발자에 의해서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을 발표를 같이 하게 되죠. 이후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관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이제 언론 보도들, 외신들 통해서도 계속해서 메타버스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게 그 전에 있던 5G 상용화와 그 5G에 어떤 컨텐츠를 실을까라고 해서 이제 실감 컨텐츠, XR 컨텐츠들 얘기를 했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XR과 메타버스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고요.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나 아니면은 문헌들을 통해서 메타버스란 무엇이다라고 이제 정의된 개념들이 조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단어상으로는 말 그대로 초월적인 세상의 합성어지만,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내려뒀던 정의들을 몇 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이 이제 상호작용하고 같이 공진한다는 거죠. 같이 발전하고 그 속에서 사회나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세상이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메타버스에 관한 사례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저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런 일들이 과연 1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희가 가상에서 입학식을 하고, 그리고 경영회의를 하고, 그리고 대학들이 축제를 하고, 야구단이 메타버스 출정식을 하고, 그리고 기업 채용 설명회가 메타버스에서 열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코로나 전에는 물론 향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다가올 미래였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쯤은 이 미래가 더 당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일 생겨나고 있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일종의 트렌드라기보다도 기업 전략에서도 메타버스가 전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삼성 디스플레이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하면서 메타버스와 디스플레이의 위대한 미래라고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디스플레이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SK텔레콤 전통적인 이제 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변신을 예고를 했는데,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간다라고 해서 실제로 기업을 또 분단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세부 조직들을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 컴퍼니로 다시 이제 재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도 단순히 그냥 어떤 트렌드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이슈를 지금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4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산업 전략 지원 TF라는 어떤 TF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 5개를 이제 선정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5개에 대한 전략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앞에 있는 4개들은 많이 보셨던 내용들, 이거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던 내용들인데, 클라우드와 블록체인과 지능형 로봇,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메타버스가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제 마케팅적인 키워드라기보다도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고, 그 작년 12월에 벌써 저희가 가상융합 경제 전략이라는 발전 전략이라는 전략도 이명은 나온 바가 있죠. 그거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재정부의 신산업 전략 TF 외에도 얼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이제 힘을 합치기로 한 거죠. 생태계를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이 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DMC 센터니까 이미 그 방송 3사들도 모두 참석을 또 하셨고, 통신 3사 모두 오셨고, 현대차나 네이버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전부 다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노력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매우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30년에 약 1,700조 원이라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메타버스가 크게는 그 ASF 재단이라는 곳에서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크게 기본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위에 어떠한 정보를 뿌릴 것인지, 현실 중심의 가상 정보를 어그멘티드 할 것인지 그런 축과, 그리고 아예 완전히 가상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시뮬레이션의 세상, 버추얼한 세상, 그것을 하나의 이제 축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굉장히 환경적이고 외적인 정보들이냐, 아니면은 어떤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적인 정보들이냐라는 기준을 통해서 크게 이 엘리먼트를 이제 2x2 매트릭스로 만들면 이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현실 정보 위에 약간 외부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포켓몬과 같은 이제 가상 증강현실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대각성 측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상현실이 되는 거죠. 그 네 가지 현실들이 되는데, 사실 이 분류 기준이 그 당시에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2000년대 한 6년 7년 그때쯤 만들어진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형태들이 조금 독립적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했고, 이 문서상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다. 이 형태는 굉장히 컨볼지드 되고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미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오는 지금 최근에 있는 서비스들이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네 가지 형태의 어떤 분류 기준들에 의했던 그 분면들이 그 경계선상에서 새로운 형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따지고 보면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시계, 스마트워치에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냥 뛰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뛰었고 운동량이 얼마고를 측정해 주는데, 현실에 있는 나의 행동들이 가상 데이터와 맞물려서 새로운 어떤 해석의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인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와 있던 이제 고스트 페이스라는 서비스는 이제 말 그대로 증강현실 안경을 쓰게 되면은 그 가상의 러너가 나와 함께 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라이프 로깅 서비스가 완전히 증강현실 서비스와 맞물려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경계를 다 이제 허물고 있는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경계가 단순히 두 분면이 아니라 네 가지 형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이 엘리먼트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융복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렸는데, 조금 비유적인 측면에서 가장 제가 최근에 조금 인상 깊게 보고 있던 내용이 뭐냐면은, 유니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죠. 유니티 CEO인 존 리치텔러가 본인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메타버스를 이제 일종의 소우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일종의 소우주, 이제 우주라는 표현을 썼죠. 소우주. 근데 그 해석과 함께 이제 그 메타버스 활동을 하시는 한 분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물리적인 지구가 저기 좀 보이시잖아요. 물리적인 지구가 있고, 저기서 보시면은 필러 오브 크리에이션이라는 그 창조의 어떤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저 갤럭시로 보시면은 하나의 또 다른 빨간 행성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것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필러 오브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 인류들이 생각해내고 있는 그 어떤 창의성, 창의적인 생각들이 기술과 만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들과 만나서. 근데 그 기술은 물론 수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가장 코어가 되는 기술을 저는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기술과 그리고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XR과 DNA의 어떤 결합이 이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만나서 새로운 행성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들이죠. 근데 그 행성들이 지금 이게 한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우주를 이뤄나가는 개념이라고 존 리치텔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블록스라는 행성에는 이미 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포트나이트에도 이미 3억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제페토에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가상의 행성들에서 현실을 오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은 행성들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 행성들 간의 교류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서로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들을 가장 해석하기 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어떤 사례가 BTS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정말 그 오프라인 공연이 대단했잖아요. 전 세계적인.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공연을 할 때 기존에 만날 수 없었던 고인이 된 가수들 신해철과 같이 합동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쳐서 공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AR 가상을 통해서 그 공연에 다시 등장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은 포트나이트에도 등장을 했죠. 거기서 새로운 댄스 안무의 뮤직비디오를 이제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이제 또 공연을 했고, 그리고 제페토이도 지금 구 비트 위버스죠. 지금 하이브죠. 기업이 이름 명칭이 바뀌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또 인수를 하고 별도의 자기 플랫폼에 위버스를 만들고 이들의 가상의 게임들을 이미 미리 만들었었죠. 넷마블하고 BTS 월드와 또 후속되는 게임들도 만들었고 이들이 또 별도의 가상 캐릭터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타이니탄이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이제 BT21이라는 캐릭터. 이렇게 보면 이들의 가상적인 캐릭터하고 이 수많은 행성들을 지금 오가고 있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지금 그 행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더 커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저는 좀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기존에도 있었던 개념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메타버스는 1990년대 말이었던 싸이월드 그리고 세컨 라이프에서도 이미 메타버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고 그런 문헌들과 그때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었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메타버스 없었던 게 아니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는 게임이라는 정말 메타버스에서 또 오랫동안 많이 생활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생활을 하고 있죠. 게임을 통해서. 그러면 조금 더 나눠보면 왜 지금의 메타버스와 현재의 메타버스와 과거의 메타버스가 좀 이렇게 다를까?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라는 것들은 미션을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플레이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죠 사실은.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플랜들을 다 이미 짜놓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가상에서 생활하고 있던 소통들도 생활하고 있던 플랫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있었고 세컨 라이프가 있었는데 당시에 전부 다 이제 PC와 웹 기반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모바일 혁명이라는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되면서 전부 다 가입자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의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나 네트워크나 인공지능이 과거에서 없었던 것들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진화가 아직은 성숙되지는 않았고 이 기술들의 결합도 당연히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경제 활동을 보면은 우리가 게임 안에서 우리가 했던 경제 활동은 사실 대부분 다 소비를 하는 쪽이 많아요. 생산과 소비를 크게 두 축으로 나눠 보면은 경제 활동에서 우리는 대부분 게임 안에서 대부분 소비를 했죠. 소비를 해서
뭐 미션을 달성하거나 만렙을 찍거나 그랬죠. 대부분 생산보다는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이템 거래들도 일어나긴 했죠. 하지만 그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공급자가 제약해 놓은 어떤 특정한 상황, 그 요건들에 맞게만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면이 많은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이제 이 게임과 가상 생활 공간의 형태가 과거에는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융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 포트나이트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생활 소통 플랫폼도 완전히 특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나 그리고 기술들도 지금 그 XR과 DNA가 결합되고 있는 형태도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말 그대로 이용자들이 소비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 안에는 생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안에서 소비자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뭐 팔고 그리고 제페토 스튜디오 안에서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아이템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고 다시 그 안에서 소비하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로 따지면 원화로 환전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물건들을 사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는 소비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 생산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다른 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 경제와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로블록스가 지금 그 로블록스 스튜디오 안에서 700만 명이 지금 만든 게임이 5천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 지금 이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또 이제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전 정말 대단한 일자리 플랫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공공이나 기업이나 어디 뭐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재원들을 넣고 이 게임 하나가 만들어내는 일자리 효과라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크리에이터들이 물론 전업이든 부업이든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제페토도 마찬가지죠. 제페토가 지금 가장 2018년도 후반이었나요? 그때 지금 출시된 지가 그래도 가장 지금 최근 플랫폼 중에서는 늦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지금 훌쩍 이미 넘었고 그 안에서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자기들의 옷이나 가상 아이템들을 만든 신발이고 옷이고 액세서리고 다 만들어내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또 팔려나가고 있는 거죠. 전체 판매에서 지금 80% 정도를 유저 크리에이티드 그 아이템들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인터뷰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오프라인 직업을 아예 버리고 가상에 있는 그 가상 버추얼 디자이너로 지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안에서 버추얼 맵을 만들어서 파는 분도 계시고 가상 가상 건축가죠. 예. 하루에 그 신제품들이 막 7,000개, 8,000개씩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은 신제품들이 더 올라오겠죠. 정말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왜 그런 메타버스를 지금 이렇게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혁명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떤 방식이나 뭐 생활 어떤 습관이라든가 패턴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을 텐데 과거 우리가 인터넷 혁명을 PC의 시대와 모바일의 시대로 조금 구분해서 보고 그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시대라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연결이나 이동성 측면에서는 이때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5G 그리고 이미 상용화돼서 지금 6G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이미 우리가 고정적인 기계에서 휴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이제 그 웨어러블의 시대로 또 가고 있죠. 안경이나 워치나 그 밖에 다른 수많은 기기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도 우리가 대부분의 입력하는 방식들은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 진화된 방식들이 그 다음에 터치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동작이나 시선, 오감들을 이용한 방식들을 하게 되죠. 이제 굳이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분명히 올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의 화면이나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일반적인 스크린의 제약 안에서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저가 보는 화면이 곧 세상이 보는 세상이 곧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버추얼 공간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게 화면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히 공간이기 때문에 이 어떤 화면이나 공간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많이 기존과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제 그 범용 기술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범용 기술을 저희가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범용 기술은 굉장히 많은 산업들에서 혁신적인 생산성을 또 일으키고
이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단 하나로만 놓고 보면은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아주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기술의 진화가 매우 빠른 어떤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 범용 기술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왔고 그 중에 대표적인 범용 기술이 뭐 전기 같은 거죠. 그리고 인터넷도 우리가 아주 유명한 범용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혁명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실제로 생산성들을 높여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에서의 그 코어 기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수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XR 기술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이제 범용 기술이고 전 산업에다 쓰일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하나가 독립적으로만 구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술이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까지 결합이 돼서 이 각각의 기술들은 전부 다 범용 기술인 거죠. 네트워크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의 범용 기술이 아니라 이 그 다양한 범용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어떤 형태라는 것이죠. 특징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있던 범용 기술들을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파괴적인 변화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이 범용 기술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범용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내고 또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범용 기술의 파급 효과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범용 기술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미 범용 기술 자체가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 있는데 메타버스의 범용 기술은 복합 범용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더욱더 혁명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요, 메타버스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가상융합 경제하고 이제 이머시브 이코노미라는 개념들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2018년도부터 이머시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 산업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하는 일하는 방식들을 바꾸는 어떤 전략들을 세웠고요. 그 문건이 바로 이제 이머시브 이코노미고 2018년도에 나왔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들을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2020년도 말에 이제 전략이 발표가 됐죠. 전략 내용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복합 범용 기술의 관점과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거의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 패러다임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이 가상융합 경제는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그 경험 경제라고 하게 되고 경험 경제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이 1998년도부터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농업 경제 시대를 지나서 산업 경제, 서비스 경제, 그 이후에 그 경제는 어떤 것인가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의문을 던졌었는데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서 경험 경제라는 개념들이 새롭게 탄생을 했고요. 이후에 우리는 온라인 경제와 지금의 가상융합 경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은 농업 경제 때는 원재료를 추출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키워서 이제 갈아서 본인이 다 만들어 먹는 형태가 될 것이고 산업 경제들은 누군가 이것들을 대량 패키징을 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는 형태인 거죠. 서비스 경제는 우리는 이제 커피를 서비스 받는 형태고 근데 경험 경제 시대에는 우리는 스타벅스라는 어떤 경험 가치를 우리가 매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경험 자체를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이미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미리 주문을 하고 아주 편하게 커피를 또 마실 수도 있고 상하이에 있는 스타벅스 지금이 아마 최대 규모라고는 제가 얼마 전까지 들었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AR을 통해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또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그 경제 가치가 진화를 하고 있고요. 경제 가치가 진화하면서 계속 고객들은 더 많은 이제 지불 금액을 더 내야 되게 되는 상황이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요, 그 생일과 뭐 생일 케이크 같은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원재료 추출의 시대 때 우리가 뭐 생일이든 케이크이든 뭔가 해당되는 원재료들을 키워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치면요, 뭐 대량 생산의 시대에 누군가 케이크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어낸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밀가루를 제가 사거나 아니면 뭐 설탕을 사거나 그런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사서 케이크를 이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서비스 시대에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진 케이크를 저희가 사면 되죠. 제과점 가서 사면 되고 거기 가서 주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서 먹으면 되죠. 이제 경험의 시대에는 우리는 이것들이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생일 파티라는 파티 플래너가 이 생일을 기획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공간을 대여를 해서 뭐 플랜카드도 붙이고 특정 개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주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의 가치로 고객들은 더 많은 지불 의사를 돈을 더 내야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만나고 있는 앞으로 더 만나게 될 이제 가상융합 경제 시대에는 전혀 다른 세상의 새로운 생일의 경험들을 또 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VR을 통해서 생일 파티를 초대하고 만나는 경우도 이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생일을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 VR 다큐 너를 만났다 해서 이제 7살 딸과 사별을 하잖아요. 엄마가 사별한 딸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생일 파티도 하고 미역국도 같이 먹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고 말 그대로 상상이 구현되는 세상 속에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복합 범용 기술이 기존과는 정말 차별화된 가치를 만든다는 건데 그 차별화된 가치는 그 4I로 지금 좀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VR 다큐에서 보면은 첫째 이미지네이션을 보면요. 우리는 XR 플러스 DNA의 이 복합 범용 기술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미 상상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사별한 딸을 만날 수 있는 상상을 벌써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미 이미지네이션을 했고 두 번째는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인텔리전스와 이머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햅틱 글로브를 통해서 그 안에서 딸을 만나고 감각을 느끼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배경에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전부 다 활용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 이를 통해서 XR 플러스 DNA가 4가지의 이런 새로운 차별화된 가치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혁명의 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터넷 시대에서 지금 메타버스 시대와 그럼 뭐가 다른 것들을 물론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보면서 겪어왔던 어떤 2D 기반의 화상 교육들이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미 온라인 쇼핑은 많이 우리가 다 하고 있었죠, 당연히.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서 또 사이즈가 안 맞거나 공간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을 우리는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들. 우리는 이제 트윈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떨어져 있던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매번 새로운 뭔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과거의 인터넷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가 다른 속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메타버스가 흔히 말하는 정말 이제 뜰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봤는데 우리가 어떤 비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조건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 혁명 시대에도 iOS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플랫폼들과 기기들이 잘 만나서 이제 디퓨전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메타버스 혁명을 주도할 플랫폼들이 지금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그러면 이 플랫폼들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참여자가 많은가? 실제 어떤 사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기술 혁신의 대표적인 패턴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혁신은 계속될 것인가? 이 혁신에 계속해서 들어올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는가? 특히 메이저한 플레이어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메타버스 분야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여기를 정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그런적인 큐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은 이제 비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메타버스는 플랫폼 관점에서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서비스 플랫폼들과 결합을 많이 했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플랫폼들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없는 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업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플랫폼은 더욱더 경쟁력이 세지고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겨나니까요. 우리가 이미 뭐 몇천 명이 아니라 이미 수억 명들이 살고 있는 이 플랫폼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제 콜라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와 또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NFT가 최근에 이 메타버스와 결합하는 가장 뭐 기본적인 이유는 저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의 메타버스는 생산의 개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유저들이 스스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없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내니까 그거에 대한 소유권들을 당연히 갖고 싶어하고 그 부가가치를 이제 가치를 갖고 싶어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이 NFT가 그러한 이제 소유권들의 개념과 거래에 대한 개념들의 이슈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NFT와 많은 결합을 하게 있고 지금도 거의 모든 굉장히 많은 뭐 게임 회사들이 NF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이 그럼 이대로 끝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플랫폼이 익스텐션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제일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것들은 로블록스가 이제 그 상장하기 바로 인베스터에 의해서 자기들의 플랫폼 확장 분야를 이제 워크 플랫폼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게임 플랫폼을 넘어서 워킹 투게더 같이 일하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이미 일부 직원들이 거기서 또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더타운이나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인피니티 오피스 그리고 MSA 메시 가장 최근에 가장 발표가 되고 있고 막 집중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단순히 게임이나 서비스 플랫폼을 넘어서 일하는 플랫폼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일하는 플랫폼으로 간다는 것들은 그 의미는 바로 전산업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메시를 통해서 협력하고 단순히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이미 그 작년에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을 발표할 때 젠시드랑이 이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오고 있고 게임에 한정되는 분야가 아니고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옴니버스가 바로 완전히 그 인더스트리얼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지금 그러니까 B2C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고 B2C 분야의 어떤 게임 분야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금 그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는 게임인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일부 맞는 얘기고 그 부분은 더욱더 진화를 할 겁니다. 아마 게임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 수평적인 진화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부분에서 적용되는 분야가 B2C와 B2G 해당되는 부분이 훨씬 더 이제 클 것이고 당연히 시차가 있거든요. 적용되는 시차 부분에서 먼저 게임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적용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전산업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존 리치텔러가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미 유니티가 게임 쪽에서는 어떤 강력한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쪽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마켓 셰어를 충분히 이제 지배력을 가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유니티는 건설, 엔지니어링, 자동차 설계, 자율주행 개별 산업 각각의 개별 산업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클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면서 영향을 더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휴먼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가상의 인간들을 아주 무료죠. 아주 싸게 빠르게 아주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누구나 쉽게 가상의 인간들을 만들 수 있고 수많은 가상 버추얼 휴먼들, 메타 휴먼이라고 표현하는 인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과거에는 이게 전문가들의 영향이었잖아요.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그 다음 세대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 같은 유저 크리에이티드로 왔고 이제는 이러한 플랫폼들 유니티라든가 아니면은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든가 아니면 옴니버스라든가 이런
지능화된 플랫폼들이 사용자들의 제작을 또 도와줄 것이고 나중에는 AI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이 최소한의 관여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콘텐츠 만들어지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여기서는 리니어하게 그려져 있지만 저는 이걸 익스포넨셜하다고 보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빠르게 산업 현장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전작들을 모두 다 합쳐도 넘는 판매량들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성능은 좋아지는 전형적인 기술 혁신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미 휴대폰에서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해왔죠. 완판형들이 돼 있었고 처음으로 드디어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초기 판매량보다도 첫 해는 이제 많은 물론 아이폰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고 그리고 이후에 있는 신작들이 또 이제 오큘러스 프로가 또 예고가 되어 있죠. 그리고 경쟁사들도 PSVR도 이제 런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혁신 경쟁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된 특허들, 3D 웹을 구현하고 있는 기술들을 구분하고 그들의 특허들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특허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콘텐츠들도 이제 판매력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이틀도 그렇고요. 스팀 VR 같은 경우에 접속자 수가 100만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사용 통계량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기존과는 정말 다른 아마 여기서 하프라이프 알렉스가 저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걸 해보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놀랐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좀 또 예고된 혁신들이 있죠. 페이스북에서 이미 이제 나오겠다고 하게 된 발표한 이제 인피니트 오피스와 그리고 이제 글래스 프로젝트들 호라이즌과 함께 예.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이제 흥미로웠던 그 밴드까지 그리고 뭐 MS도 애플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왔고 이제 지금 다들 뭐 내후년을 보고 있죠. 다 삼성도 그렇고 MS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며칠 전에 있었던 구글 I/O에서 이제 그 스타라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현실감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죠. 예.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들이고 이외에도 우리가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미러도 있고 타고형도 있고 트레이드밀도 있고 그 글로브 그리고 실제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 금액들이 들어오고 있고 투자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들 요새 굉장히 증권가에서 엄청나게 핫하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밸류를 받고 있고요.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 복합 변형 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시간과 어떤 공간을 재해석하고 다시 이제 만들어내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적용 분야가 뭐 이제 전 산업과 사회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고요. 지금은 약간 서비스 분야, 게임 쪽에 조금 더 포커스해 있지만 이미 변화는 시작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게임들을 넘어서 이미 경제를 가고 있고 메타버스 디바이스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PC와 모바일을 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휴먼이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NFT와 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어떤 직업군들, 새로운 가상의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전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하고 정부 쪽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한다, 엔스크린이라는 것들은 전통적인 전략의 방향들이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원소스 멀티 아바타라던가 하나의 IP를 통해서 아바타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원스페이스 멀티 하나의 스페이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N스페이스 전략이 이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퍼블릭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공공 쪽에 메타버스를 도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들 쪽에서도 어떻게 최근에 포스텍이 전부 다 학생들한테 나타나죠. 다 이제 HM들 나눠졌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보가 우리나라가 1등인데 굉장히 2D 화면 웹판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쉽게 그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들, 공공 분야 쪽에서도 굉장히 도입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기술 로드맵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버추얼 싱가포르는 아예 나라 자체를 다 이제 버추얼화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리 예견적인 대응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문샷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통해서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미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하고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환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강연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팅창에서 올라온 질문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고요. 온라인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은 만약 거수를 하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이제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보호 장갑을 드려서 그것을 착용하고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온라인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그 메타버스 XR 산업이 지금 현재에서 저희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과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사례도 많이 보곤 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 강점과 또 역점을 둬야 될 분이 어느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취자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소 기술 경쟁력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가장 이제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누가 봐도 이제 당연히 디바이스 쪽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국산 디바이스가 경쟁력 있는 국산 디바이스를 찾기가 어렵고 이미 지금 다 디바이스 저희가 이제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CPND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산업에서 적용이 되는 디바이스 부분이 굉장히 일단 약하다고는 공식적으로 다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플랫폼도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게임 플랫폼들은 굉장히 강하죠. 서비스 플랫폼들이 이미 강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일부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성공 사례적인 플랫폼들이 이제 해외 외산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열리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경쟁력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당연히 근데 전반적인 경쟁력 자체는 좀 지금 현재는 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게 산업용으로 가야 되잖아요. 산업용 플랫폼들은 그 산업의 특징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맞춤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B2C 플랫폼과 B2B 플랫폼이 다르고 또 B2G 플랫폼이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또 뚜렷하게 막 이렇게 다른 영역들은 아주 특정 누군가 물론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 이제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경쟁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요소 기술 측면에서는 그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잘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경쟁력이 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잘하면 사실 다 좋죠. 사실 모두 다 잘하면 좋은데 잘하는 것들은 더 잘 끌고 나가야 되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저 협력 네트워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진 이유도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유튜브 창에 질문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거소하셔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거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강연 끝나고 이따 5시부터 이제 네트워킹 데이가 있으니까 그때 또 원활하게 또 프리하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제가 다시금 두 번째 유튜브에서 온 질문 또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 공간에 대한 무제한 AR 구현 기술과 AI를 활용한 공간 인식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좀 질문이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간 안에 들어가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HMD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타이핑을 한다던가 이런 조작들이 굉장히 더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인터랙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 보면 IBM 같은 경우에 맞서는 가상 안에서 보이스 커맨더로 이미 운영하게 되는 연구들을 게임도 이미 또 스타트랙 게임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구글 I/O에서 나타났던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객체들에게 마치 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화성과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상들 보면은 너는 화성한테 너는 이제 뭐 몇 살이니 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은 화성 자체가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나와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진 새로운 가상 공간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 기술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DNA 플러스 XR이 각각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고 이것들이 지금 조합이 잘 된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저는 계속해서 완성형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결합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들어온 질문 중에 메타버스 관련하여 VR, AR이 아닌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에 적합한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무엇일지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래전부터 게임 필드 쪽에 계셨던 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또 놀랍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 메타버스 경험이 또 과거에는 PC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경험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최근에 이제 VR 메인스트림 디바이스 논의가 되면서 이제 아마 그 질문이 나왔던 이유가 그러면은 메타버스는 뭐 VR이고 메타버스인가라는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의 요소인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기들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그 구글에서 나왔던 라이필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거의 디스플레이는 그냥 평면이었잖아요. 그 평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쏴주니까 저는 컨텐츠를 소비만 했죠. 2D 기반 화면을 통해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만 했는데 지금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는 3D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앞에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 사람과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기와 서비스들은 과거의 뭐 PC 그리고 이제 모바일 지금 이제 이제 HMD를 넘어서 그 디스플레이 자체도 지금 너무나 진화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설명 자리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이제 글래스라든가 아니면은 타워 아니면은 트레드밀 일반 그리고 IoT 기기들을 통해서도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운 혁신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이승환 팀장님의 강연과 질의응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